그 차 마시면 안 돼요! 손녀 지원이가 급히 찻잔을 빼앗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예요? 할머니한테 뭘 먹이신 거예요? 얘가 그냥 따뜻한 차를 드린 거라니까. 그 순간 저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치매가 아닌 걸 입증하기 위해서 혼자 싸움을 벌여야 했던 기막힌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75세 이순덕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낡은 수첩이 꼭 쥐어져 있었고 온 가족이 저를 빙 둘러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도록 연기하고 있었죠. 어머님 또 뭘 적고 계셨어요? 치매 환자가 무슨 일기를 쓴다고. 혜진이가 제 손에서 수첩을 빼앗으려 했어요. 저는 황급히 수첩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제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서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양원이라는 단어에 손녀 지원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는 괜찮으시다니까요. 지원아, 내가 뭘 알아? 할머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혜진이가 지원이를 제지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제가 이제는 가족들에게 치매 환자 취급을 받고 있다니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 낡은 수첩에 모든 것을 기록해 왔거든요. 어머님, 수첩 좀 보여주세요. 뭘 그렇게 매일 적으시는 거예요? 혜진이가 다시 한번 손을 뻗었어요. 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수첩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혜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짜증이 역력했죠. 아, 정말 민수 씨, 어머님 약은 드셨어요? 혜진이가 남편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침에 드렸어요. 근데 요즘 약 효과가 별로인 것 같아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약.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그 약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혜진이가 건강보조제라며 1년 전부터 먹이기 시작한 그 약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건강보조제인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을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하고 손이 떨리고 글씨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약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서 토해내거나 휴지에 싸서 몰래 버렸죠. 신기하게도 약을 안 먹은 날은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원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19살 고등학교 3학년인 지원이는 제 유일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지원이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어요. 그 손길에 힘을 주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원이의 눈빛이 조금 밝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지원아, 너는 할머니 방에 가서 청소 좀 해라. 어머님은 거실에 계시고요. 혜진이가 지원이를 할머니 방으로 보냈습니다. 지원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혜진이와 민수가 소파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더 심해지면 법적으로 후견인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통장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고.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야. 의사 진단서도 필요하고. 민수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치매 진단서 있잖아요. 조금만 더 심해 보이면 충분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역시 제 짐작이 맞았습니다. 혜진이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통장에 있는 10억 원 말이에요. 35년간 교사 생활하며 모은 퇴직금과 남편이 남겨준 집을 팔아서 생긴 돈이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원이 손에는 제가 침대 밑에 숨겨둔 또 다른 수첩이 들려 있었거든요. 그 수첩에는 1년간 모은 모든 증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깜짝 놀라 수첩을 낚아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고 견뎌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원이가 수첩을 봤으니까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1년 전 여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때 저는 정말 건강했어요.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산책했습니다. 35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손녀 지원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지원이가 화장한 얼굴을 내밀며 인사했어요. 그래. 우리 지원이 벌써 일어났네. 아침은 먹었어?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할머니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어요. 지원이는 그때도 지금처럼 저를 많이 따랐어요. 엄마 혜진이가 아침마다 바빠서 신경을 못 써주니까 할머니인 제가 챙겨줬거든요. 할머니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지원이 좋아하는 거 말이야.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때 혜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그래. 산책 다녀오는 길이다. 너도 아침 먹어야지. 어여 앉거라. 감사해요, 어머님. 요즘 며느리 혜진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아들 민수의 사업이 잘 안 되는지 둘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일이 잘 될 때의 혜진이는 제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좋지. 뭐 나이가 70 넘으니까 가끔 무릎이 쑤시긴 하지만 괜찮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죠. 요즘 좋은 건강보조제가 많이 나왔던데. 혜진이가 은근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는 그냥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을 걱정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며칠 후 혜진이가 작은 상자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친구가 추천해준 건강보조제예요. 상자 안에는 흰색 알약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데? 비타민이랑 칼슘이에요. 어머님 나이에 꼭 필요한 영양소래요. 전에 무릎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제 친구 부모님이 이거 드시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어머님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2알씩 드시면 돼요.
저는 의심 없이 약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주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래. 고맙구나. 너희도 미리 건강 꼭 챙기거라. 그날부터 혜진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챙겨줬어요. 그리고 따뜻한 차도 함께 내왔습니다. 어머님, 약은 따뜻한 물에 먹어야 잘 흡수돼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원이 도시락을 싸주다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반찬통을 냉장고에 그대로 두고 학교에 보냈더라고요. 지원이가 학교 가고 한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저는 당황했어요. 35년간 교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깜빡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일기를 쓰려고 펜을 들었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글씨가 평소처럼 또박또박 써지지 않았어요. 삐뚤빼뚤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몇 번이나 다시 써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현관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고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혜진이가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님, 요즘 자주 깜빡하시니까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그럴까? 나도 요즘 이상해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머리 사진도 찍고 기억력 테스트도 하고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직 초기라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치매라니. 제가 치매에 걸렸다니. 선생님, 그럼 어머님이 정말 치매인 건가요? 혜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표정이 진짜였을까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운전대를 잡고 혜진이가 조수석에 앉았고 저는 뒷좌석에 혼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라고 했잖아요. 혜진이가 뒤를 돌아보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사로 살면서 평생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날 밤 지원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절대 치매 안 걸리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매일 책도 읽으시고 글도 쓰시잖아요. 지원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고마워. 지원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이 나. 하지만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약을 먹을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온종일 졸리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약을 먹지 않았는데 그날은 정신이 또렷한 거예요. 오랜만에 머리가 맑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오늘은 괜찮지? 저는 의아했어요. 그날은 제가 유일하게 약을 안 먹은 날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혜진이가 평소처럼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저는 약을 받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그래서 약을 먹는 척하고 몰래 휴지에 싸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역시 정신이 맑았어요. 전날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약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주는 약이 정말 건강보조제가 맞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실험을 시작했어요. 약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을 번갈아 가며 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약을 먹지 않은 날은 정신이 또렷했고 약을 먹은 날은 멍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날짜, 약의 개수, 제 상태, 혜진이와 민수의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연기를 하기로 말이에요. 약을 먹는 척 하면서 계속 버리고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면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들었거든요. 혜진이가 저를 고의로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10억 원이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멍한 표정, 깜빡하는 모습, 글씨를 못 쓰는 척, 모든 것을 연기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수첩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또 모았어요. 그리고 지원이만큼은 제 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는 아이였거든요. 해시태그 1년 동안 저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고 밤에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생활이었어요. 매일 밤 11시가 넘으면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가 제 시간이었어요. 저는 침대 밑에 숨겨둔 수첩을 꺼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3월 15일. 아침약 흰색 2개, 저녁약 흰색 2개. 오늘도 화장실에서 모두 버림. 혜진이가 준 차도 화분에 버림. 정신 또렷함. 3월 16일. 민수와 혜진이 대화 내용.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져야 한다는 말.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말. 3월 20일. 약봉지 뒷면 확인. 제조사 이름 적어둠.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 필요. 매일 밤 저는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35년간 교사 생활하면서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요.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서 혜진이 방 앞까지 갔습니다.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보,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요? 혜진이의 목소리였어요. 아직이야. 엄마가 절대 안 알려주시더라. 민수가 답했습니다. 치매 진단서 있으니까 법원에 후견인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럼 통장 관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지원이가 충격이 크지 않을까? 지원이는 어려서 뭘 모를 거예요. 대학 등록금도 어머님 돈에서 내야 하는데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가져가려 하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더욱 멍한 척했어요. 아침 식사 때 수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방금 먹은 반찬을 또 달라고도 했습니다. 어머님 방금 드셨잖아요. 혜진이가 말했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민수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엄마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지시네. 하지만 지원이만큼은 달랐어요.
지원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지원이의 손을 살짝 꼭 쥐어줬어요. 그 짧은 순간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혼자 다녀오기로 했어요. 혜진이 몰래 말이죠. 택시를 타고 다른 동네 병원으로 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먹고 있는 약 좀 검사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몰래 모아둔 약 몇 알을 꺼내 보였어요. 어떤 약인지 모르시고 드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사 선생님이 의아해했습니다. 며느리가 건강보조제라고 줬는데 먹을수록 정신이 멍해져서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약을 받아들었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그때 다시 오세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할머니, 이건 건강보조제가 아닙니다. 수면제와 항정신성 의약품이 섞여 있어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실제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끊으신 게 다행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역시 혜진이가 일부러 그런 약을 먹인 거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소견서로 써주실 수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건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의사 소견서를 수첩과 함께 침대 밑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긴 거예요. 그날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5월 18일 약 성분 검사 결과 받음. 수면제와 항정신성 의약품 확인. 의사 소견서 보관. 이제 확실한 증거 생김. 하지만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혜진이와 민수의 대화를 녹음하고 싶었습니다. 6월 초 저는 지원이에게 작은 녹음기를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지원이는 의아해했지만 물어보지 않고 사다 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 필요하세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저는 지원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거실 소파 뒤에 녹음기를 숨겨뒀습니다. 혜진이와 민수가 주로 대화하는 장소였거든요. 며칠 동안 녹음한 내용 중에는 결정적인 대화들이 많았어요. 여보, 어머님이 요즘 약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계속 남기시더라고. 그럼 차에 섞어서 드려. 그게 더 확실해.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요. 후견인 신청 절차 상담받으려고.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 아들이 이런 일에 동참하고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원이가 제 방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에서 제 수첩을 발견한 거죠. 할머니, 이게 뭐예요? 지원이가 수첩을 들고 제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지원이의 입을 막았어요. 쉿. 조용히 해야 해. 지원이가 수첩을 펼쳐보더니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진짜예요? 응. 1년 동안 모은 증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멀쩡해 다 연기했던 거야. 지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엄마가
할머니한테 왜 그런 약을 먹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이가 제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지원이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지원아,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왜요? 대체 왜요? 건강하셨던 할머니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건데요? 전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충격을 먹은 지원이를 전 가만히 안아줬습니다. 어린아이가 알기엔 진실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지원아, 이 할미를 믿어주렴.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 할머니를 믿어줄래? 아직은 아니란다. 지원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지원이와 저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는 팀이었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낌새를 눈치챈 것일까요? 지원이를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지원아, 요즘 할머니 방에 자주 가는 것 같던데? 혜진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냥 청소 도와드리는 거예요. 지원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이상한 말씀 하시지 않아? 아니요. 왜요? 혜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혜진이가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때 손녀 지원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잠깐 요 앞에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지원이 다가가자 혜진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뭐라고? 혜진이 놀라며 무언가 황급히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그런 혜진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요 앞에 친구들 잠깐 만나고 온다고요. 근데 뭐 하세요? 아, 할머니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 약하고 같이 드시라고 넌 얼른 다녀와. 네, 알겠어요. 말을 하고 뒤돌아서는데 순간 지원의 눈에 이상한 가루가 눈에 보였어요. 일단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원이 나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혜진이의 움직임을 살폈어요. 혜진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몸에 좋은 차예요. 드세요. 저는 차를 받아들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한 갈색 차였습니다. 평소에 혜진이가 주던 차와는 색깔이 조금 달랐어요. 고마워. 저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혜진이는 제가 차를 마시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차를 주고 그냥 가버렸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계속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천천히 차를 입에 대고 조금 마시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삼키지 않았어요. 입술만 적실 정도였죠. 어머님, 다 드세요. 몸에 정말 좋은 거예요. 혜진이가 재촉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의 혜진이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 차를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의심받으면 안 됐어요. 1년 동안 쌓아온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다시 들어 마시는 척 했어요. 그런데 혜진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먹여드릴게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혜진이가 직접 먹이려고 하다니.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찻잔을 제 입에 갖다 댔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마셔야 했습니다. 차는 쓴맛이 났어요. 평소 혜진이가 주던 차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약 냄새도 났어요. 반 컵 정도 마셨을 때 혜진이가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드셨네요. 이제 좀 쉬세요. 제 모습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때 다급히 지원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그 차 마시지 마세요. 지원이가 찻잔을 급히 빼앗아 갔지만 이미 상당량을 삼킨 후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엄마, 이거 뭐예요? 할머니한테 뭘 먹이신 거예요? 얘가 뭐라니 엄만 따뜻한 차를 드렸을 뿐이야. 이게 정말 차라고요? 그럼 제가 먹어볼까요? 그 순간 지원이 찻잔에 입을 댄 순간 혜진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넌 제발 가만히 있어. 이 차는 할머니만 먹을 수 있는 거야.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정말 실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지원이 눈물을 흘리며 혜진에게 말했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지라기 시작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이미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손발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온몸이 축 늘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이건 보통 수면제가 아니야. 뭔가 더 강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눈이 저절로 감겼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희미하게 지원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지원이가 제 어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요. 숨소리도 이상하고 얼굴색도 안 좋아요.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야. 요즘 약 때문에 많이 주무셔. 아니에요. 이건 평소랑 달라요. 병원에 가야 해요. 엄마, 제발요. 괜찮다니까. 조금 있으면 깨실 거야. 지원이와 혜진이가 다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지만 몸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아, 119에 전화해. 제발.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원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만 믿으세요.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요, 제발. 지원이의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그때부터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구급차 소리인가?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어디선가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삑삑삑. 심전도 모니터 소리였어요.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지원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나 봐요. 할머니, 지원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움직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지원아, 겨우 한마디를 했어요.
지원이가 급히 물컵을 가져다 제 입에 대어줬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가니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할머니, 안 깨어나실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지원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지원이의 손을 꼭 쥐어줬어요.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셨군요.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다량의 수면제와 항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되었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복용량의 5배가 넘는 양이었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손녀분이 바로 119에 신고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지원이를 바라봤어요. 지원이가 저를 구해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건 명백히 고의적인 중독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잠시 후 경찰관 2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40대 남자, 다른 한 명은 30대 여자 경찰이었어요. 이순덕 할머니시죠?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잘 나오지 않았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를 봤는데 이건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보여요. 여자 경찰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누가 할머니께 약이나 차를 드렸나요? 저는 입술을 달싹였어요. 이제 말할 때가 왔습니다. 1년 동안 참고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며느리 박혜진이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경찰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원아, 수첩을 보여드려. 저는 손녀를 불렀어요. 지원이가 침대 아래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에게 보여줬어요. 할머니가 1년 동안 모으신 증거예요.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된 약의 종류, 증상, 그리고 혜진이와 민수의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요. 경찰들이 수첩을 넘기며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게 정말 1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달라고 지원이에게 부탁했어요. 봉투 안에는 제가 모아둔 약들, 약 성분 분석 결과, 의사소견서, 그리고 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어요. 저는 힘들게 말했습니다. 남자 경찰이 USB를 받아들고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을 재생하자 혜진이와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더 나빠져야 재산 처리가 쉬워. 차에 약을 섞어서 드려. 그게 더 확실해. 후견인 신청만 하면 통장 관리할 수 있어. 병실에 흐르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어요. 1년 동안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들은 모든 증거를 확인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건 명백한 존속상해와 재산 범죄입니다. 즉시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여자 경찰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어요.
그날 저녁 경찰이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혜진이와 민수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혜진이가 나왔을 때 경찰 배지를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 박혜진 씨, 존속상해 및 사기 혐의로 동행해야겠습니다. 혜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답니다. 민수도 같은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아들은 경찰차에 타면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해요. 이틀 후 저는 병실에서 혜진이를 마주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위해 대질 신문을 주선한 거였어요. 혜진이는 수갑을 찬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1년 동안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말이죠. 혜진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혜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만 잘못한 일에는 대가를 치러야 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진이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어요. 경찰이 혜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원이는 내가 잘 돌보마. 걱정 말거라. 뒤돌아 나가는 혜진이가 제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1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거리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원이가 제 옆에 앉아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17살 아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다니.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텅 비어 있었어요. 민수와 혜진이는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었고 지원이와 저만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지원이가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이 소파에서 치매 환자 연기를 했던 게 떠올랐어요. 매일 밤 수첩에 기록하던 일, 약을 몰래 버리던 일,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제가 모아둔 증거들 덕분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기록, 약물 성분 분석 결과, 녹음 파일, 의사 소견서, 모든 것이 혜진이와 민수의 범죄를 증명했어요. 2주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소가 결정되었다고 했어요. 혜진이는 존속상해, 사기 미수, 민수는 존속상해, 방조 혐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원이와 함께 법정에 갔어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여러 생각이 스쳤어요.
이곳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가 재판을 받는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혜진이와 민수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민수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사가 일어나서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혜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시어머니 이순덕에게 수면제와 항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하여 치매와 유사한 장상을 유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목적은 피해자를 무능력자로 만들어 재산 10억 원을 가로채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1년 6개월. 그렇게 긴 시간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증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쓴 수첩이 법정에 제출되었어요. 판사가 수첩을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매일 날짜, 시간, 약의 종류, 증상까지 상세히 기록해 두었군요. 판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다음으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혜진이와 민수의 대화가 법정에 흘러나왔어요. 어머님 상태가 더 나빠져야 한다. 차에 약을 섞어서. 후견인 신청하면 통장 관리.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가 혜진이를 향해 물었어요. 피고인, 이 녹음 내용이 사실입니까? 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럼 범행을 인정하는 겁니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혜진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판사가 민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습니까? 민수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막지 않았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다음은 제 증언 차례였습니다. 증인석에 앉으니 다리가 떨려왔습니다. 75년을 살면서 법정에 서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하셨나요? 1년 전 3월쯤이었습니다. 약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상태가 너무 달랐거든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을 몰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1년 동안 계속 연기를 하신 건가요? 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혜진이와 민수를 변호하는 국선 변호사였어요. 피해자께서는 정말 치매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네,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약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증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더 물어보려 했지만 판사가 제지했어요. 증거가 명백하니 더 이상의 질문은 불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최후 진술 시간이 주어졌어요. 혜진이가 일어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 때문에 미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혜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교도관이 다가가 혜진이를 부축했습니다. 민수도 일어났어요. 엄마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로서 정말 못난 짓을 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다시 법정에 앉아 판결을 기다렸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혜진은 피해자에게 1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당장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피고인 김민수는 아내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한 죄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가해 행위는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즉시 석방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50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반성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 말만 남기고 저는 지원이와 함께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혜진이를 마주쳤어요. 혜진이가 저를 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한참을 혜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혜진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바뀐다면 언젠가는. 말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지원이와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맑은 가을 날씨였어요.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원아, 집에 가자꾸나. 지원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지금은 2025년 3월, 봄이 찾아오는 계절이에요. 창밖으로 벚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원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예전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5시,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어요. 35년간 교사 생활하며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운동화 끈을 묶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었어요. 1년 반 동안 약물에 찌들어 있던 몸이지만 이제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검사도 받았고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다고 했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지원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지원이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지원이는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둘이서 마주 앉아 먹는 아침밥이 참 따뜻했어요. 할머니, 오늘 대학교 입학식이에요. 그래. 우리 지원이가 드디어 대학생이 되는구나. 지원이는 교육학과에 합격했어요. 할머니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등록금은 할머니가 다 냈으니까 걱정하지 마. 생활비도 충분히 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려. 고마워요. 할머니 열심히 공부할게요.
지원이의 맑은 눈빛을 보니 1년 반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민수와 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두 사람 모두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들어와.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판결 후 두 사람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거든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혜진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아. 너희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 다 알아.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혜진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속죄보다는 앞으로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지원이의 입학식에 갔어요. 캠퍼스는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내기들의 밝은 얼굴이 봄날처럼 빛났어요. 지원이가 교복 대신 대학 점퍼를 입은 모습이 참 의젓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어요. 지원이가 제 팔을 끼며 웃었어요. 저희는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1년 반 동안 제 고통과 증거를 기록했던 그 수첩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었지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기록이었으니까요. 수첩을 넘기며 그때를 떠올렸어요. 매일 밤 몰래 기록하던 일, 약을 버리던 일, 치매 환자처럼 연기하던 일.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할머니, 뭐 보세요? 지원이가 옆에 앉았어요. 예전 수첩이야. 그때 일들이 기억나서.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1년 반 동안 혼자서 다 버티시고 혼자가 아니었어. 지원이가 있었잖아. 저는 지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밤이 깊어가고 지원이가 잠든 후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75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걸 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원이는 제 손녀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고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저는 지원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민수와 혜진이도 천천히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할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믿어요. 저는 이순덕입니다. 75세의 평범한 할머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싸웠고 결국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